다 켜놨습니까, 저기? 식사 잘했어요? 좋아요. 자, 일단 우리 교재 뒤쪽 잠깐 볼까? 뒤쪽. 몇 페이지 뭐냐면 382페이지. 교재 382페이지. 서서문학의 흐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서문학의 흐름 관련돼서 뭐 설화, 폐간문학, 가전체, 그 다음 뭘로 이어진다, 다치? 소설로 이어진다.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서서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사태, 이야기 있죠? 이야기 형태를 지닌 문학을 무슨 문학이라고 한다? 서서문학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들의 다 같은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다 뭘 갖고 있어? 하나의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 그렇지? 오늘 학원에서 일어난 일, 우리 학원에서 보냈던 이야기도 어떻게 돼? 집에 들어가서 또 이야기할 수 있죠? 순차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이야기,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을 서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처음에 생산됐던 설화라고,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글자가 없었던, 문자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입만을 지어졌겠죠? 그것이 일종의 뭐라고 한다? 설화라고 해, 설화. 입으로 지어진 문학. 그래서 설화. 그래서 서서문학의 일단 흐름을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서서 문학에 뭐가 있다 다 같이 흐름이 있죠. 서서문학 흐름.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설화가 있죠. 설화. 설화는 소위 있고, 그다음 설화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폐관 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폐관 문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문학 다 같이 가전체 문학이 있다. 네 번째가 뭐가 있다는 점 같이 소설이 있다. 그래서 설화, 폐간문학, 가전체 문학, 그 다음 뭐가 있다는 점? 소설이 있다는 점에서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설화라는 것은 우리가 그 밑에도 보면 알겠지만 신화, 전설, 민담 있죠?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설화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설화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 꾸며낸 이야기로서 서서문학의 근원이 됐다. 그리고 그 서서문학 근원인 설화 속에는 신화, 전설,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 민담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기억을 좀 해두는 게 있죠. 그래서 신화, 전설, 민담. 거기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그럼 신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일단 그 밑에 보면 주인공부터가 먼저 신이죠. 인간이 아닌 신이 그 주인공으로 나올 때가 많고, 전승 범위를 대체적으로 보면 건국 신화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주로 민족적 범위가 결국 신화에 있어서의 전승 범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전설로 오면서 인간이 뭐에 도전하게 되냐면 신에 도전한다고 볼 수도 있어. 이게 그런 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신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 보통 우리 인간과는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 비범한 인물이죠. 비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전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요즘 보면 레전드라는 말 많이 쓰죠. 전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은 대체적으로 지역적인 범위, 국가 내지는 지역적인 범위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지역적 범위라는 밑줄을 해놓고요. 그리고 이 전설은 반드시 어떤 말이 나오면 전설로 보면 되냐면 구체적인 증거, 알겠죠?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면 대체적으로 전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서, 과거에 우리 드라마로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전설의 고향 들어본 적 있어 혹시? 옛날에 그것들이 일종의 이 이야기는 꼭 나오죠. 이 이야기는 어디에 바위에 얽힌 이야기로 나왔나,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구체적인 증거를 갖다가 제시하게 되죠. 이걸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설 속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들은 대체적으로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비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비범성 때문에 대체적으로 비극적인 어떤 결말을 맺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밑에도 있습니다만 비범이면 비극적 결말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대체적으로 미의식으로 비춘다면 전설은 어떤 미의식과 관련됐겠어? 비장미. 무슨 미? 비장미. 그리고 그 신화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건국 이념이다. 그런 대체적으로 그런 어떤 높은 어떤 이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군 신화에도 홍익 인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그런 점에서 순고미. 무슨 미? 순고미. 그 신화는 순고미적 측면이 강하고, 전설은 비장미적 측면이 강하고, 알겠죠? 민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측면이 강한다? 민담은 주로 이 민담이라는 것은 그거죠. 이제 인간이 좀 주제를 알았던 것 같아. 주제를 알아서 민담에는 보통 인물이 나와요.
보통 인물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간에 있어 한계가 있어 없어? 능력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읽었던 전래동화 있습니까? 그 전래동화 이야기들 대체적으로 뭐다? 민담류라 볼 수 있겠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밑독에 깨진 그 독을 주면서 이 속에다 물을 갖다가 가득 담아놔라, 길어놔라 했지만 계속 물을 새는 거 아니야. 그 어리석을 보고 뭐 여기 와서 뭐 두꺼비라든지 개구리가 와서 막아서 그것을 갖다 뭐 해준다든가, 물을 갖다 새지 않도록 도와준다든가. 왜?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 한계가 있죠. 근데 그걸 도와주는 거죠. 왜? 마음이, 심성이 착하니까. 그러면 뭐라고 할게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착하면 도와준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뭐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민담류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평범한 인간이면서 운명을 제 스스로는 개척하지 못하지만 도움을 통해서 개척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인물이 나온다는 점.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민담류는 우리에 대해서 그냥 흥미성을 갖다가 주로 한다라고 하는 것, 뭐 그런 점에서 대체로 미의식으로 얘기한다면 우아함이, 무슨 미? 우아함이 같은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겠고, 알겠습니까? 골개미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아함이나 골개미가 들어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민담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만 좀 기억하고 가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신화를 해서, 신화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신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신이 있고요. 아니면 뭐, 때에 따라서는 아래에서 깨어나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당군 신화는 어때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아래에서 깨어났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청강신화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걸 무슨 신화 시죠? 청강신화라고 그래요. 청강신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화를 무슨 신화라고 한다? 나같이 청강신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깨어나는 신화를 뭐라고 그래? 난생신화라고 그래요. 난생신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봐. 날씨가 따뜻한 지역에서는 아래에서 부화돼서 뭔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그런 환경적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추운 지역에서는 알이 얼어 죽겠지. 깨어나기도 전에 얼어 죽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기후적 조건. 그런 측면에서 청강신화와 난생신화. 그래서 주로 남부 쪽은 난생신화, 북부 쪽은 주로 뭐다 같이? 청강신화. 그래서 옛날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죠. 단군신화는 청강신화냐 난생신화냐. 무슨 신화? 청강신화. 알겠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둘 수 있다. 그래서 교재 382페이지 보면 그 밑에 신화의 지역적 분류와 관련돼서 북반계, 남반계 해놨죠? 그 정도로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걸 383페이지. 교재 383페이지 보면 고소설의 연결 관계 있어 없어요?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밑줄짝, 고소설의 연결 관계 부분에 대해서 밑줄짝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끔은 우리가 오늘날에 나오는 고소설은 뭐에 바탕을 뒀다는 점? 설화에 바탕을 뒀다. 그래서 암행어사 설화, 거기 보면 박문수 설화, 연료 설화, 뭐 도미처 설화 쭉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뭐에 관련된 근원 설화가 된다? 춘향가의 근원 설화가 된다. 따라서 이런 설화를 바탕으로 뭐가 나왔고? 춘향가가 나왔고, 춘향가로부터 판서록의 소설이 나왔고, 판서록의 소설을 개작한 것이 저희 우리가 개화기 때 이해조라는 사람이 있어. 누가 했다? 이해조에 의해서 개작된 것이 바로 옥중화란 거예요. 옥 가운데 핀꽃이다 해서 옥중화. 됐나요? 그래서 가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겠어? 이런 계보를 묻는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영향관계. 그렇다면 첫 번째 암행어사 설화, 뭐 연료설화, 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 신원설화 또 나오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춘향가가 나왔고, 춘향가에 대해서 판서록의 소설, 연료 춘향수절가, 춘향전, 남원고사, 그 다음에 이것을 개작해서 뭐가 나왔다? 옥중화가 나왔다. 그 밑에 보면 개안설화 있죠. 눈을 뜨는 설화를 개안설화라고 그래. 이때 눈을 뜬다는 것은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단순한 눈을 뜬다는 말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됐다는 의미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불교적 입장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영안이 열렸다, 이런 말 볼 수 있죠. 육안이 아니라 무슨 영안? 영안이 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눈도 가져야 되겠지. 육적인 눈보다는 또 영적인 눈. 그렇다고 해서 뭐 육적인 눈이 나쁘면 안 되겠지. 뭐 대부분 우리가 안경 쓴 사람들 많잖아. 나를 포함해서. 이거는 육안이죠. 육안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안이 좀 시력이 나빠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조적인 도구는 안경을 갖다 활용하고 있지만, 누구는 이렇게 눈이 나쁘더라도 뭐는 또 밝은 사람이 있어? 영안은 밝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또
가지려고도 노력해야 되냐면 육안도 물론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영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계안설화, 인신공의설화, 처녀희생설화, 효녀설화, 겉하위설화 뭐가 관련되어 있다? 심청가. 심청가에 있어서의 그런 판소리설 심청전, 그리고 이것을 소위 개작한 것이 강상년. 시작. 강산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청가, 심청전. 뭐가 있다 같이? 강상년. 그 다음 밑에 당이설화, 은혜 갚는 까치설화, 혹 들여다가 혹 붙인 이야기 있어 없어? 이것을 뭘로 개작했고 뭘로 만들어서 이걸 바탕으로 홍보가. 그 다음에 이것을 판소리 소설 흥부전으로 엮었고 그 다음에 연희가. 그렇게 알아두고 있고 이 밖에 구토지설, 김추주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수군가. 그 다음에 토끼전, 별주부전 같은 판소리 소설을 만들었고 이걸 개작한 것이 토익안이다. 따라서 그 연결 관계가 한번 문제 가운데 제시가 돼서 우리 학생들 좀 힘들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자, 뒤로 넘깁니다. 폐감문학으로 넘어가. 폐감문학. 자, 이렇게 설화라는 것은 입말로 지어져서 입말로 전달되는 문학이었지. 이것을 취합해서 기록해서 만든 문학을 폐감문학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설화를 기록한 거. 그래서 설화에서 폐감문학 할 때는 뭐냐면 기록화가 되다. 기록화, 이것이 폐감 문학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고려시대 이르러 민간에 구전되어 오던 전승 설화가 많이 문헌에 체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입말로 지어져서 입말로 전달되던 문학이 결국 고려시대에 와서 그것이 기록화된다. 폐관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그 밑에 해놨죠. 폐관은 본디 한나라의 관직명으로 나옵니까? 한나라의 관직명으로 정치에 참고하기 위해 거리에 떠돌던 이야기를 수집하던 벼슬아체를 우리는 폐관이라고 했고 그 폐관이라는 명칭을 가져다가 거리에 떠도는 이야기를 체록해서 거기에다가 기록자의 창의성을 약간 가미시켜 만든 문학을 무슨 문학이라고 한다? 폐관 문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폐관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라고? 한나라 관직명이라는 사실도 좀 알아두는 게 좋겠어. 자, 그러면서 이런 폐관 문학은 뭐와 뭘로, 그죠? 설화에서 뭘로 넘어가는, 저기 소설로 넘어가는 그런 교량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폐관 문학이다 할 수 있죠. 따라서 폐관 문학이나 가전체 문학은 뭘로 넘어가는? 소설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교량적 역할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맞는 말이 되죠. 거기다 밑줄짝 해놓을까? 그래서 잘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무슨 역할을 했다는 점? 교량적 역할을 했다는 점. 그래서 밑에 밑줄 해놔. 자, 설화는 소설문학이 기원이 된 점에서 문학사상 큰 의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무슨 문학이라는 점? 폐관문학이라는 점. 그래서 폐관문학은 대체적으로 나중에 훗날 소설에 뭐가 됐다? 소설 형성에 교량적 역할을 한 것으로서 의의가 있다. 자, 그렇다면 폐관문학에 속하는 것도 주로 어떤 것이 있느냐? 거기 보면 박일랑의 수의전.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설화집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박일랑의 수의전, 그다음에 이일로의 파한집, 최자의 보한집. 파한집을 보충한 게 보한집이야.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고, 이 밖에 이규보의 백운소설, 이재현의 여공, 폐설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소위 폐관문학에 속하는 거다. 다 같이 박일랑이 뭐가 있다 같이 수의전, 이일로에 뭐가 있다는 점? 파한집, 최자의 보한집, 이규보의 백운소설, 그 다음에 이재현에 뭐가 있다는 점? 여공, 폐설. 그래서 작가와 작품 정도는 알아두면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어디에 속한다는 점? 폐관 문학에 속한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이런 폐관 문학과 관련돼서는 그 최초의 순수 설화집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박일락의 수의전 정도는 기억해야 되겠죠. 정리됐나요? 특히 뭐 기술직이 하네. 우리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혹시 여기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작가와 작품의 연결관계, 또 앞서 얘기했던 소위 설화와 그 다음에 판소리와 판소리의 소설과 개작소설의 어떤 연결관계, 이런 정도는 지엽적인 형태에서 언급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는 폐관문학이라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가전체 문학. 이 가전체 할 때 가짜가 뭐냐면 교재 385페이지. 385페이지 보면 가전체 가짜 있죠? 이 가짜가 거짓 가짜야. 무슨 가짜? 거짓 가짜. 그래서 폐관문학이 기록성이 강하다면 가전체 문학은 이 가짜가 거짓 가짜다 보니까 허구성을 강화시켰다. 뭘 강화시켰다? 허구성. 따라서 허구성을 강화시킨 것이 가전체 문학이다. 자, 뭘 강화시켰다는 점 다 같이 허구성을 강화시켰다. 이게 가전체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가전체 문학은 가전이란 어떤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하여 그 가계와 생애 및 개인적 성품, 공과를 기록한 전기 형식, 밑줄 자, 전기 형식의 글. 자, 그러면 가전체라는 건 뭐냐면 전기 형식을 빌었는데 실제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원래 전기라는 것은 실제 존재했던 위인들의 이야기잖아. 그러한 거래. 근데 가전체는 전기 형식을 빌었을 뿐 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다 뭐냐? 가공된 인물이야. 실제 인물이 아니라. 그러므로 만약에 시험지 가운데 가전체 문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가전체 문학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제 있었던 인물이다. OX? X가 되는 거야. 가공된 인물인 거야. 가공된 인물, 전기 형식을 빌어서 가공된 인물을 의인화시켜서 세상을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쓴 문학이 뭐다? 가전체 문학이야. 그래서 가전체 문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말, 밑줄 자, 계세증인. 시작. 그래서 가전체 문학의 목적은 계세증이냐? 계세증인. 계세증 있죠? 밑줄 짝 해놓으라 말이야.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일깨워준다는 걸 계세증인. 그래서 목적과 관련돼서 생각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정이 됐나요? 잘하도요. 그래서 가전은 계세 증인을 목적으로 지어진 이야기라는 점, 가전체 문학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고, 서로와 소설의 교량적 구실을 했던 것이 바로 가전체 문학이다. 좀 더 폐간 문학에 비해서 가전체 문학이라는 것은 허구성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뭘 강화시켰다? 허구성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현대문학 파트 배울 때 소설의 특성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뭘 배웠어? 허구성을 배운 적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 들을 때 뭐 한다고 그러지? 소설 쓰고 있네 이런 말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러듯이 소설하면 뭐가 떠올라? 허구성이 떠올라. 그래서 폐간 문학에 비해서 오히려 가전체 문학이 고소설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 가운데 고소설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장르가 뭐냐면 폐간 문학이냐 가전체 문학이냐면 오히려 더 뭐가 가전체 문학이 더 고소설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왜? 이유는 허구성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뭘 강화시켰다 다치? 허구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가전체 문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해두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가전체 문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그 밑에 보면 임춘의 국순전이 있죠? 이때 여러분들 알아둘 것은 작가와 작품과 의인화 대상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 상식적으로. 따라서 임춘의 국순전은 술을 갖다가 의인화했다. 술을 의인화했는데 술을 좀 부정적 측면에서 의인화했다는 점. 술을 뭐의 측면에서 나왔지? 부정적 측면에서 의인한 게 임춘의 국순전이다. 그 다음에 임춘의 공방전은 뭘 의인화했다는 점? 돈을 의인화해서 돈. 사실 돈이라는 것이 뭐 좋기도 좋지만은 이 글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돈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재물을 쌓는데 경계하는 내용이 아니. 그래서 돈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의인화했다. 그래서 국순전과 공방전을 각각 대상에 대해서 의인화했지만 어떤 측면을 의인화했다는 점, 부정적 측면을 갖다 의인화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 기억해야 되겠고, 국선생전 있지 않습니까? 이 국선생전도 역시 술을 의인화했어. 술을 의인화했지만 앞서 얘기했던 임춘의 국순전은 술을 부정적 측면에서 의인화했지만 국선생전은 술을 긍정적 측면에서 의인화했다는 점. 정리됐나요? 국선생전은 뭘 의인했다? 술을 긍정적 측면에서 의인했다는 점. 그렇게 생각을 해둬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더불어서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이기부의 청강사자현무전. 뒤로 넘겨봐. 청강사자현무전은 거북이를 의인했다. 거북이 과거에 한번 지방직 시험 문제에서 자라를 의인화했다 해서 틀린 적이 있어. 자라가 아니라 다 같이? 그렇지. 거북이를 의인했다. 청강사자 현무전 기억했는데 있고, 이 밖에 이국의 죽부인전을 뭘 의인했다는 점? 대나무. 이첨의 저생전은 뭐다 하시죠? 종이. 석식여감의 정시자는 뭐야? 지팡이. 그 다음에 해심의 죽존저전 역시 대나무. 그래서 같은 대상을 의인한 작품으로서 우리가 짝지를 한다면 앞서 얘기했던 국순전과 국선생전은 술을 의인화했고, 그렇죠? 죽부인전과 죽존자전은 대나무를 의인했다는 사실. 됐습니까? 뭐 그런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좀 기억이 들어. 자, 그런데 이런 가전체 문학이 오랜 세월 지속되지 못했어요. 또 대중문학으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가장 대표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기 밑에 더 알아두게 2번의 밑줄자 2번. 더 알아두게 2번의 밑줄자. 자, 더 알아두게 보면 2번을 보면 고답적이고 우화적 나와 안 나와요. 즉 다시 말해서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화적이라는 것은 간접적이거든. 빗대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빗대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와 닿았다, 와 닿지 않았다? 와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고답적이고 우화적이어서 이런 가전체 문학은 대중문학으로서 성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리됐죠? 이런 것들이 다 가전체 문학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전체 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앞서 지어졌던 고려시대 때 한문문학의 일종이었던 폐간문학이나 가전체 문학을 토대로 하고 중국에서 영향을 받아서 드디어 조선시대에 어떤 것이 나왔다? 소설이 나오게 된 거야. 우리나라에 소설이 나온 것은 언제부터다? 조선시대. 언제부터? 조선시대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정리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소설에 있어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소설이 나왔다. 하나의 방법을 더 얘기한다면 설을 바탕으로 해서 한소리, 그 다음에 뭘로 나왔다는 점? 한소리게 소설이 나왔다는 점. 그래서 소설 형성의 과정을 크게 양대 생명으로 한다면 이런 방향이 되거든. 서로로부터, 그 다음에 폐간문학, 그 다음 뭐가 있다? 가전체문학, 고소설. 서로로부터 판소리, 판소리의 소설로부터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뭐가 있어? 하나 양대 생명을 얘기한다면 중국 소설의 영향. 뭐의 영향? 중국 소설의 영향에 힘입어서 소설이 나왔다는 점, 그렇게 생각해 둬야죠.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고소설은 어디다가 바탕을 두고 있고 설화에 바탕을 두고 있고 또는 뭐가 있다. 중국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걸 보면 이런 게 있죠. 교재 387페이지 봐봐. 387페이지 보면 그 중간 부분에 고소설의 전개 나오지. 거기 보면 금오신화로부터 홍길동전, 구운몽, 사시남정기, 연암소설 있죠. 이런 순서로 계보를 가지면서 쭉 소설이 형성이 됐다. 물론 이 중간중간에도 여러 소설도 있지만 중심되는 작품을 순서대로 보면 이 순서야.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은 무슨 소설이야? 금오 신화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오신화로부터 시작해서 홍길동전 있죠? 홍길동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 앞에 있는 금오신화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고 홍길동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습니다. 이 위에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김만중 들어봤어요? 김만중이라는 사람이 소설로서 구운몽, 그 다음 뭐가 있다는 점? 사시 난정기가 있다. 그래서 구운몽, 사시 남정기. 그 다음 뭘로 이어진다는 점? 연암 소설로 이어진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에 있어서의 그런 소설의 계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김스습의 금오신화. 있죠? 이 김스습 금오신화가 더러 나왔는데, 김스습 금오신화는 대체적으로, 원래 단편 소설집이야, 단편 소설집. 그래서 여러 단편들이 수록될 걸로 전하는데, 오늘날 전하는 것은 아쉽게도 5단편이 전합니다. 몇 단편? 5개가 전한다. 5개가 뭐냐? 여러분들 교재 388페이지 보면 5개의 작품이 나와요. 거기 보면 만복사 접폭이, 이생규 장전, 취 부벽전기, 그 다음에 밑에 라면 부조지, 용군 부영록 있어 없어요? 있죠? 우리가 최초의 한문 소설을 평가받고 있는 이 김스습 금오신화는 아까 뭐였자 중국 소설을 인을 받아서 그 중국 소설이 뭐냐면 그 밑에 해놨는 데가 전등신화 뭐예요? 있죠? 중국의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소설이 뭐다? 금오신화가 되고 그 금오신화는 단편 소설집으로서 몇 편이 전한다? 5편이 전하고 있다. 그 5편이 뭐냐? 다 같이 만복사 접폭이, 이생규 장전, 취 부벽전기, 남현 부조지, 용궁 부연록. 그래서 대체로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얘기했죠. 외울 때 이런 식으로 외웠다면 좀 더 쉽게 얘기했죠. 이용남 만취다. 이용남이 만취했다. 이렇게 이제, 그죠? 우리 뭐 조카 이름이 김용남인데, 여기는 이용남이야. 그래서 김스습은 금오산에서 이용남과 만취했다. 김스습의 대표적 작품 금오신화는 뭐했다? 이용남과 뭐했다는 점? 만취했다. 그럼 이 하면 생각난다 나왔지? 이생규 장전. 용 하면 용군 부연록. 남 하면 남현 부조지. 만 하면 만복사 접폭이. 취 하면 취 부벽 전기가 있다. 이렇게 이거죠. 그래서 이생규 장전,
용군 부연록, 남연 부주지, 만복사 접촉이 취 부병증이 있죠. 그래서 앞자만 따서 외울 때 쉽죠. 이용남 만취. 약간 지역적 얘기를 하나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김스습의 금오신화 속에 수록된 작품이 아닌 것은 하시겠죠. 그럴 때 이용남 만취 이의 것이 나면 그게 답이 될 수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역적인 문제 나왔을 때야. 자,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서 뭐 내용적인 측면이야 뭐 대체적으로 김스습의 금오신화는 현실 세계를 바탕한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천상 세계나 지상 세계를 좀 바탕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현실적인 것은 아니었다. 자, 비현실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가미되던 것이 김수습의 뭐라는 작품이다. 금오신화다라고 할 수 있어. 뭐 이 김수습 금오신화 속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는 생각하면 막 뭐 부처님과 뭐 서로 내기 장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져가지고 부처님이 뭐 여자를 소개시켜 줬는데 여자가 1000년 전에 죽은 여자를 소개시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비현실적 요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김수습의 금오신화 가운데 비현실적인 세계를 다뤘던 대표의 작품이 뭐냐면 남연부주지와 용궁부연록이야. 남연부주지는 염라국을 다뤘고, 염라국이죠, 염라국. 그리고 용궁부연록은 용궁을 다루고 있어. 그래서 김수습의 금오신화 속에 수록되어 전하는 작품 가운데 타세계, 현실 세계가 아닌 타세계를 대표적으로 배경하는 작품은 뭐가 있냐 시험 나면 남연부주지, 그다음 뭐가 있다 하지? 용궁 부연록 같은 거 있다. 물론 전반적인 내용이 다 비현실적인 내용인데 그 중에 타세계를 갖다 배경한 작품이 뭐가 있다? 남연부주지, 용궁 부연록이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그 밑에 보면 밑에 연암 박지원이 있어 없어? 있죠? 조선 후기에 이제 대표적인 소설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게 연암 박지원인데, 이 박지원은 그 조선 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쓴 작품들은 대부분 한문 소설. 무슨 소설? 한문 소설. 우리 조선 후기에는 이제 한글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연암 박지원은 무슨 소설 썼다는 점? 한문 소설 썼다는 거지. 그래서 그 389페이지 보면 연암 박지원의 3대 뭐 주요 한문 소설을 갖다 수록해 놨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도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된다. 따라서 호질과 허생전. 과거 공무원 시험 가운데 연암의 소설 가운데 호질과 허생전에 수록되어 전하는 걸로 알맞게 짝자라면 뭐야? 수록된 문헌이 뭐냐면 열하일기. 열하일기 속에 수록되어 전하는 연암 박지원의 작품에는 어떠시 있느냐? 소설에는 뭐 호질, 허생전이 답이었어요. 그런 정도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이 밖에도 양반전, 우상전, 민홍전, 광문자전, 마장전, 예덕선생전, 김신선전, 연려, 함양, 박시전이 전부 다 연암 박지원의 소설인데, 이는 연암 박지원의 소설은 대부분 어디에 수록되어 전한다? 열하일기 때지는 여기 있죠? 박경각 외전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에 수록되어 전한다는 사실. 만약에 시험문제 가운데 뭐라고 하면 들려? 호질, 허생전, 양반전, 민홍전 등 연암 소설은 대부분 열하일기 속에 수록되어 전한다. OX. 틀리잖아. 열하일기 속에 수록되어 전한 작품은 호질과 뭐가 있고 허생전이 있고, 그 나머지 작품은 대부분 반경 가괴전에 전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정리됐나요? 이 중에서 3대 한문 소설하면 뭐가 있냐면 호질, 허생전, 양반전이 나오는 거고, 이 중에서도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양반전이야.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 양반들의 위설 갖다가 풍자한 작품이 양반전이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될 것 같고, 특히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연암 박지원의 소설 가운데 또 언급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들이 있어. 신분이 낮은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광문자전, 애덕선생전이 있어. 광문자전은 거지가 나옵니다. 광문자전에서는 주인공이 거지가 나오고요. 애덕성생전에서는 대체적으로 분뇨 있죠? 분뇨 수고자가 주인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애덕성생전과 무엇은 광문자전은 대체적으로 미천한 신분, 주인공이 신분이 낮은 자가 나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도 되겠고, 특히 연암 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리고 신학사상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실용주의적 그런 측면이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연안 박지원의 소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 밖에도 조선 후기에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소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뭐 창작 소설도 있고 뭐 설화 소설, 설화의 바탕을 둔 소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창작 소설로서 거기 군담 소설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 군담 소설이 특히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군문 같은 시험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물론 다른 직렬에도 뭐 안 나온다는 건 없겠지만 390페이지 봐봐. 390페이지 보면 거기에 군담 소설 있어 없어요? 있죠. 군담 소설. 그것도 밑줄자 군담 소설. 이 군담 소설 다른 말로 바꾸면 영웅 소설이라고 그래요. 무슨 소설? 군담 소설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한다? 영웅 소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했다 다 같이 임진록 그다음 뭐가 했다는 점. 곽제 의전이 있다는 거.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거 뭐가 있다? 박시전 임경업전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중국을 배경으로 한 점 보면서 유춘열전, 조홍전, 소대성전 그다음 뭐가 있다는 점. 장국 진전 등이 있다. 이것들이 있겠죠. 따라서 가끔은 군담 소설과 관련돼서 그 배경이 다른 것은 뭐냐? 또는 역사적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이 아닌 것은 1번 임진록, 2번 박시전, 3번 임경업전, 4번 육춘열전. 몇 번? 육춘열전이죠. 육춘열전은 중국을 배경으로 했고 나머지 작품들은 임진왜란 또는 뭘 배경으로 했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그런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아닌 것을 찾아라 했을 때 중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과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삼지 않고 이렇게 외국을 배경으로 삼아서 간접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갖다가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참고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특별히 또 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390페이지 중간 부분에 판소록의 소설이 있어 없어? 앞서 우리는 판소록 소설에 대해 얘기했죠. 설화로부터 시작해서 판소록의 소설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흐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놨죠. 연려설화, 암명설화 등의 춘향전, 옥중화, 구토지설에서 토끼전, 토이간, 방위설화, 박타는 여인, 흥부전, 연희각. 연희각은 제비의 다리를 연희각이라고 그래. 흥부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가 뭐야? 제비의 다리지. 그래서 연희각, 제비의 다리와 관련됐다는 점 알아두면 되겠고, 강상년은 무슨 뜻이야? 강상년이란 말은 강 위에 핀 연꽃. 시작. 강 위에 핀 연꽃을 강상년. 그러면 강 위에 핀 연꽃과 관련된 것이 뭐지? 심청이죠. 심청이가 연꽃을 통해서 다시 환생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연결고를 맺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서사문학의 어떤 흐름 정도를 살폈던 것이다 라고 앞으로 가서 좀 더 우리가 보완해야 할, 좀 더 보충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뒤에 앞으로 가서 다시 주요 작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234페이지, 235페이지에 거기 춘향가 있지? 이 춘향가를 바탕으로 한 게 춘향전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판소리기는 합니다만은 춘향가가 더러 시험 문제 출제가 잘 됐으니까 이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 밑에 앞에 부분. 이게 안일이, 이거 중몰이 뭐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이게 판소리 용어야. 위에 안일이 같은 것은 판소리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창을 부르다가 도중에 말로써 하는 말을 우리는 안일이라고 그래. 되겠죠? 안일이라고 하는 게 말로써 하는 거죠. 춘향이 듣거라. 너는 일개.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안일이고, 그 밑에 중몰이 이게 나왔잖아. 이거는 판소리의 가락이야.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판소리에서 춘향가에서 좀 내용을 발췌했는데 이 중에 이 부분이 좀 잘 나왔기에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춘향이 듣거라. 너는 일개 천기의 자식으로 그러죠. 월매가 천기였고 그 천기의 자식이 누구예요? 다 같이? 춘향이었죠. 물론 춘향인데 엄마는 천기일지라도 그 씨는 그 아버지는 양반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상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춘향이는. 보통의 여자는 아니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자식으로 관장바락에서 자신의, 그래도 뭐 자기 엄마가 천기니까
춘향이도 역시 그런 신분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겠지. 관장의 능욕을 잘하다니 그리고 내 어찌 살기를 바랄까. 아리어라. 절행에도 상하가 있어. 명백하신 수의사또 별방과 다름. 통촉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일정한 지하비를 섬겼을까? 이불을 섬겨내다. 서로 뭐요? 이도령이가 지금 수의사또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암행어사 사또로 내려와서 춘향이와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이도령이 물어보는 거지. 네가 이렇게 수전하고 뭐 수전한다고 많은 사또들을 갖다 능욕한 것 같은데 너 그러면 되냐?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면 되냐? 근데 나는 이런 사또가 아니라 아는 사또니 어때? 나한테는 수총을 줄 수 있겠니?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기대했다가 말이지. 춘향이가 좀 실망하는 눈빛으로 명백하신 수의사또 별반 다름이 없군요. 알겠죠? 다름이 없다. 똑같네. 통촉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일정한 지하비를 섬겼을까? 이불을 섬겨내다. 이불을 섬겨내다. 이불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도령이 있죠, 이도령? 이도령 이불하고 했죠. 그랬더니 무엇이? 이불을 섬긴다고 어때요? 자, 위에 이부 동그라미, 밑에 이부 동그라미. 어때요? 위에 이부는 오얀이자 써가지고 성씨이잖아. 이시성을 갖고 있는 지하비를 섬긴다. 그런 뜻이었죠. 근데 밑에는 두 지하비를 섬겼다는 말 받아두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다 하지? 말장난, 언어 유희.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말장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하지? 언어 유의라고 이야기한다. 됐습니까? 말장난이다. 그 다음 언어 유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 정도에서 설명을 좀 해두면 되겠죠. 무엇이 이불을 섬기고 어찌 열렬 할고 두 이자가 아니오라 오해한 이자 프로세이다. 어사또 마음이 하도 좋아 슬쩍 그러죠. 자기가 듣고 싶었던 뭐 알고 있으면서 넌지시 춘향에게 떠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어사또 마음이 하도 좋아 슬쩍 한번 떠보는데 내가 본관 수청은 거역했지만 잠시 지나는 수의사또 수청도 못 들을까? 이에 내 성도 이가다 라고 좀 언뜻이 힌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춘향이는 그 말을 듣고 뭐야 나왔지? 거절할까? 아니면 내가 원래 사랑했던 님과 성이 같으니까 받아들일까? 거절하겠지. 그래서 노래로 열게 여보 사또님 듣조시오. 여보 사또님 듣조시오. 어설하는 배설은 수위를 몸에 입고 이골저골 다니시며 제목을 염탐하여 죽일 놈은 죽이없고 살릴 놈은 살리없지. 수절하는 계제에게 금남하러 내려왔소. 소녀 철행 아래리다. 진국명산 만잠봉이 바람이 분다 쓰러지며 칭암절벽 석상 돌이 눈비 온다 썩어질까. 여기에 밑줄짝 해놔봐. 이래모 밑줄자. 칭암절벽 석상 돌이 눈비 온다 썩어질까. 바람이 분다 쓰러지며 칭암절벽 쭉 나오죠 이거? 자, 그 앞에서부터 밑줄 해야 되겠네. 진국명산 만잠봉이 바람이 분다 쓰러지며 칭암절벽 석상돌이 눈비 온다고 썩어질까 있잖아. 이 부분을 통해서 춘향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뭐겠어? 한마디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지. 절개. 시작. 절개가 있지, 절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의됐나요? 그 대목이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웬 말이오 아무리 죽게 된들 두 난군이 웬 말이오 소녀의 먹은 마음 수의사또에게 출도 후에 즉 암행어사또 수의사또는 암행어야 암행어사에게 세세원정 자세하게 원통한 심정을 아랜 후에 목숨이나 살아날까 바랬더니만은 초록은 밑줄자 초록은 동생이요 가자는 개편이라 밑줄자 각각 이 부분에 가로 열고 이 안에 들어갈 속담으로서 알맞은것은 뭐냐 나온 적 있어요? 초록은 동생이요 카제는 개편이라 한마디로 끼리끼리 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유상종 시작 유유상종과 같은 말이야. 초록은 동생이요 가제는 개편이라 양반은 도시 일반이요 그리요 송장 임자가 문 밖에 왔으니 어서 죽여주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것들 얼마나 흐뭇했을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이대롱으로서는. 그래 안 그래요? 가끔은 이런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의 어떤 위치에 한번 서보고 싶은 그래서 마치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뭐 이런 것들도 한다에 좀 재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7페이지 보면 이제 고소술이 나오잖아. 그 중에 이제 김수습의 금우순화 속에 수록되어 있는 대표인 작품 가운데 만복사 저포기를 하나 실어놨는데 여기서 하나만 알고 가자. 저포라는 게 있잖아, 저포. 만복사 저포기인데 저포 있죠, 저포. 이 저포가 뭐냐면 우리나라 전통놀이 윷놀이와 관련된 뭐 관련됐다 했지?
윷놀이. 그래서 부처와 뭘 하는 거야? 윷놀이를 갖다가 해서 거기서 이겨서 부처로부터 여자를 소개받는다는 내용이 만복사 저폭이야. 그래서 과거에 한번 저포라는 말에 대해서 시험 문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 이때 저포가 뭐냐? 우리나라 전통놀이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윷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만복사 저포기의 내용은 한마디로 뭡니까? 뭐 천년 전에 죽은 사람과의 어떤 사랑 이야기가 담고 있어서 시공을 초월한 사람. 다 같이 시작. 시공을 초월한 사람. 요즘에 보면 이렇게 환타지 같은 그런 사랑 이야기 있어 없어요? 있지. 옛날에 도깨비라는 그런 드라마 있었어 없어요? 있지. 뭐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환타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바로 이 만복사 저폭이 이런 데서 아마 힌트를 좀 얻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이제 김만중이 뭐라는 작품이 있다지? 구운몽. 뒤로 넘겨봐. 김만중의 구운몽. 인생무상이라는 일장춘몽이라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이 김만중의 구운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대체적으로 그 밑에 봐봐. 창작 동기가 자기 어머니 윤 씨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은 거야. 절제 자기 아들, 자기 큰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윤 씨의 큰아들은 사형을 받고 죽게 되고 자기 자신 역시 결국 유배를 가게 된 처지에서 둘 아들을 다 잃게 됐잖아.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상심 가운데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김만중의 뭐라는 작품이다? 구운몽이라는 작품이다. 그런 정도의 이해를 주면 되겠고, 이때 구운몽을 때 구자는 이 속에 등장하는 인물 수야. 성진과 대체적으로 팔처녀 또는 그러니까 성진과 팔선녀 또는 양소희와 팔처녀.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의 수, 주인공과 여자의 수를 합쳐서 바로 구를 정했고, 운이라는 게 뭘까? 운은 이 소설에 있어서 뭐가 관련되냐면 주제와 관련되어 있어. 주제. 알겠지? 주제. 그래서 운은 구름이죠. 구름은 덧없잖아. 그러지? 그래서 일장춘몽. 인생은 꿈과 같다. 구름과 같다. 일장춘몽. 덧없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목을 운이라고 붙였고, 몽은 몽자류 소설. 무슨 소설? 몽자류 소설. 여러분들 몽자류 소설과 몽유록 소설의 차이점 알겠습니까? 몽자류는 김만중의 구운몽 몽자류인데 현실의 나와 꿈속의 나가 다릅니다. 알겠어요? 그걸 몽자류라고 그래. 몽자류와 뭐가 있다 나지? 몽유록이 있다. 이 정도는 가볍게 알고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몽자류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 같지? 몽유록이 있다. 몽자류는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에 있는 나가 꿈속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살다가 현실에 다시 나로 돌아오는 거야. 이것을 몽자류라고 그래. 됐습니까? 근데 몽유록은 현실에 나가 꿈속에서도 나로 삽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내용. 현실로 돌아올 때는 뭔가 깨달음을 얻고 들어오겠죠. 나다시 이런 것들은 몽유록이라고. 그래서 몽유록과 몽자류는 약간 상이점을 갖고 있다. 됐나요? 이해됐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만중의 구운몽은 몽자류야 몽유록이야? 몽자류. 현실에 성진하는 사람이 꿈속에서는 양소유로 살다가 현실에 다시 성진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다만 차이점은 현실 속의 성진은 어느 사람이냐면 천상계 사람이야. 천상계에 살았던 내가 꿈속에서는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알겠지? 양소로 내려와서 살다가 다시 그것에 대한 덧없음을 느끼고 천상세계인 다시 성진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김만중 구운몽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리됐죠? 주제는 뭐다는 점? 주제는 일장춘몽,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을 내용이고요. 내용 나오면 그렇게 최근에도 이제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실어놓은 상태에서 구운몽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지문을 설정해 놓고 일어난 사건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어서 단지 읽을 거리로 언급이 됐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로 여기 또 나왔네. 240페이지 보면 춘향전이 있지? 아까 춘향가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 춘향전 같은 경우도 역시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연안 박철원 소설 허생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허생전.
자, 이 허생전의 이 부분, 물론 양반 정도 잘 나왔지만, 양반이 잘 나왔기 때문에 허생전이 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허생전 잠깐 볼게. 241페이지. 열하 일기 속에 수록되어 있는 이 허생전입니다. 자, 거기 보면 허생전은 묵적골에 살았다. 몰락한 양반들이 모여 사는 곳이 묵적골입니다. 곧장 남상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사리문이 열렸는데 두억한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 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하다. 이때 남의 바느질 뭐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사음절로. 그렇지. 삭바느질. 시작. 삭바느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삭바느질을 하면서 철저히 입에 풀을 칠했다는 것은 겨우 먹고 살았다.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루는 그 차가 몹시 배가 고파서, 야, 정말 안타깝죠?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를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그런 일과 무엇합니까? 적어도 이 아내의 이 말 속에 담긴 의도는 공부를 했으면 돈 좀 벌어봐. 그러면 공부의 목적이 뭐야? 결국 돈을 버는 목적이었네. 그러므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학문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지. 적어도 아내에 있어서의 학문에 대한 태도는 실용주의 태도. 시작. 학문의 실용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이 됐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야? 두 번째죠. 그 실용주의적이에요. 실용적이죠. 자, 그런 점에서 순수 학문의 연구가 아니잖아. 자, 그런 점에서 밑에 봅시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그리 읽어 못합니까?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이가 없어서. 알겠지? 웃으며 대답했다이지?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알겠죠?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해서. 물론 어이가 없어서라는 빈정거린 표정으로 웃었다면 더 안에 화를 돋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드러운 웃음으로 그냥 웃으면서 뭔가 이 사람은 좀 그래도 뭔가 달인의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달인.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내 입장에서 그냥 뭔가 좀 비웃는 웃음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드러운 웃음을 지면서 내가 아직 다 독서를 익숙하지 못해서. 독서를 익숙하지 못하는 말은 한마디로 아직 학문을 이루지 못했어. 학문을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아직은 다 성취하지 못했어. 이런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장인밭이 일이라도 못하시나요? 이 정도 말하면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장인밭이. 자, 어때요? 평소 때 잘 안 들은 소리죠? 장인밭이는 뭔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을 장인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조선시대는 산업공상이라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어 없어? 있었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 양반을 아무리 몰락했다 할지라도 허생은 양반이잖아. 근데 양반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고 만드는 사람이라도 되라.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서 팔기라도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인밭일도 못하시나요? 장인밭일은 본래 배우지 않았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럼 장사도 못하나요? 장사는 뭐야? 상업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산업공상이라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었던 조선의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아내는 그 양반에 대해서 뭘 하고 있어? 물건을 만들어라, 장사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그런 점을 미뤄볼 때 그 당시에는 이런 신분제가 상당히 많이 동의됐던 상황이었다. 알겠죠? 이렇게 이 작품을 이해했다면 어떤 관점을 이해한가요? 문학의 관점? 반영론적 관점. 시작. 반영론적 관점. 당시의 사회상이 결국 신분제가 많이 동요됐음을 알 수 있겠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알겠죠? 양반이면 양반이지 구별돼야 되는데 양반에게 장인밭이 일을 요구하고 있고 장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사는 미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 이쯤 되니까 처가 왈칵 성을 내며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요? 장인밭이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무슨 말 알겠죠? 어때요? 이제 조선시대에서 가장 또 표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인군자 아닙니까? 선인군자. 그렇죠? 도덕적인 어떤 뭡니까? 그런 어떤 예를 중요시하는 것이 또한 조선시대였는데 도덕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그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상당히 부분 도덕이 민감하지 못하는 무디진 그런 타락된 현실이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됐나요?
따라서 혹시라도 시험에 뭐가 나올 수 있어? 이 대목을 갖다가 치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통해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뭐 허생전 또는 연암 박지원의 소설, 뭐 양반전, 양반전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과거에. 이 밖에도 애덕선산전, 광문자전 등이 언급된 적이 있더라. 정리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서로부터 뭐까지? 고소설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 2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전수필이 있어 없어요? 고전수필과 한문학이 있죠?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수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